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동해시 앞바다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방사선 분야의 석학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 교수가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 말인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범위를 두고 한일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국제기관이 나서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를 초빙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교수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시찰단이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요. 원자력연구원 측은 앨리슨 교수의 주장이 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주장을 듣는 자리는 따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70%가량이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목소리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 행사 건의하겠다는 건데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트려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의료법에서 이제 분리된 형태로 간호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또 의료기관 외에서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간호법에는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학력 상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러한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여전히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간호법에 대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공동성명을 냈는데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인데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웃지 못할 총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공약은 한 일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당시에 이제 대선 당시 정책 공약집에 보면은 간호법 관련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이 100개 정도를 나열한 내용을 보면은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게 그런 근거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대목이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종전과 상식이다. 그래서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당시 간호협회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넘겨받으면서도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기념 촬영에 앞서서도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간호협회 등의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 공약이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공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간호협회 측 반발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의료단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 간호사 단체들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간호법 공포를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준법 투쟁 등의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좀 뭐랄까요 극단적인 대안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명 지금 PA 간호사라고 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간호법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점이고 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사실 간호사가 이제 이 범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술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간호법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거라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어떤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 간호사들이 맡았던 그러한 이제 어떤 형태의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반대쪽에서도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단체가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들 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고 있고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법안이 공포될 경우에는 뭐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예고도 한 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단체들 중에 이제 특히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료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를 이 특정 어떤 뭐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도 지금 뭐 내부 조사한 거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 거의 100% 가까울 정도 98%가 제가 넘는 걸 숫자를 본 것 같은데 우리도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를 반납하자.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러한 내부 조사에 의하면 60%가 넘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료 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간호사 단체 입장에서도 내부에 그런 정도의 여론까지도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그 반발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일단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험한 어떤 수준에 이르러 있는 부분 즉 PA 업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업무를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각 병원들마다 지금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죠. 의료기관들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관철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간호사 단체의 반발 수위가 지금 높아졌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현재 뭐 피해 간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리고 지역사회 지금 고령화 진행됨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적으로? 그래서 한쪽에서 사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리고 정부 여당의 경우에 이렇게 대안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하지 말고 일단은 두고 네. 새로운 법안을 그럼 논의를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어쨌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든지 이런 이제 별도의 새로운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차원에서도 각 단체 간 의견이랄지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입장차라든지 이런 걸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될까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즉 이건 결론적으로 정부 여당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그건 바로 국민의 이익과 생명과 이 문제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도 좀 살펴보죠. 김남국 의원 주말에 갑자기 자진 탈당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게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어제 오전에 이제 올린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당에서 이제 추진해왔던 진상조사, 윤리감찰 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지금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쇄신 의총 열었었잖아요. 그 김남국 의원 문제도 얘기가 된 거죠. 사실 이 쇄신 의총이라는 거는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때문에 애초에 잡힌 일정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 제안을 두지 말고 거의 끝장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하기 전에 오후 4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오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또 이 중심적인 어떤 의제로서 다뤄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6시간 진행을 했는데 의총 자리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도 당내 조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탈당자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한 결과 이 징계 사유 이런 것들을 실효성이 없더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당 진상조사단이 그동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또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뭐 이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 거래한 코인의 종목, 코인 거래에 따른 순수익, 이용한 거래소 명칭 등의 일부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진상조사단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은 당에 오히려 부담을 준 행위가 아니냐 이런 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컸다는 보도입니다. 아니 김남국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계속 되니까 당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료 다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자진 탈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직권으로 윤리감찰을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하는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이라는 거는 당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즉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거나 또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이 어떤 통제를 하는 것인데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탈당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이 당이 진상조사나 뭐 이런 윤리 관련된 무슨 뭔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가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막 화를 내고 반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오히려 당 지도부는 어제 분위기는 네. 뭐 탈당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그제서야 이제 당 지도부가 그렇다면 탈당을 했지만 진상조사 계속하겠다 입장이 그렇게 선회를 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내부의 논의가 지금 부업을 끓고 있는 겁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남국 의원의 이 계좌 정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각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아마도 영장이 발부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민주당은 또 윤리감찰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이 태용호 의원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음 달 9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구성안을 의결을 해서 어떻게 보궐선거할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정을 했는데요. 네. 일단 26일 날 후보 등록을 공고를 하고 29일부터 30일간 후보 등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후보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컷오프도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자격 심사를 거친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31일 1일간 컷오프를 하고 컷오프 자체는 책임당원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선거운동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특이한 이 대목은 당내 선거 처음으로 후보자 사전 질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이 내용에는 가상자산 보유 거래 이력 관련 질문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여서 예.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논란을 겨냥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부가 한 명을 최고위원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지도부는 추대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당내에 일단 이견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추대를 하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친윤 핵심 의원이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확장성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의원이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네. 또 뭔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원들은 출마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친윤 일색의 지도부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거는 누가 출마한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의 정치력이 얼마나 또 여기 먹히느냐 그것을 보는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하는데 당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김웅 의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를 했고요. 참배를 마치고 우리 당 최고위원 한 분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에 대해서 망언을 했는데 같은 당 소속 정치인으로 꼭 사죄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 5.18 정신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지금 양대 포털 사이트 간의 긴장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가 실시간 트렌드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사실상 실검 부활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일에 이용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에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이게 실검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검 부활이 왜 문제냐에 예.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박성중 의원은 지난 12일에 네이버가 이런 실검 부활을 시킬 것인데 이재명 힘내세요 1위, 김남국은 죄가 없어요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앞서 또 네이버를 향해서 괴물이다,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다 라면서 기사 배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불공정하다. 윤석열을 검색을 하면은 비판적인 기사만 앞에 나온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예. 다만 한자 윤을 검색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돼서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고마워요 이재명이 가능하면 고마워요 윤석열은 안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 여러모로 해석은 갈릴 것 같은데
왜 이런 이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근데 잘 이해는 안 과거에는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실검 조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검색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검 상위로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뭐 그런 게 상위로 올라가면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정치적 캠페인도 문제가 됐었지만 네. 특히 실시간 검색에서 논란이 된 게 가짜 뉴스,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장난성으로 네. 뭐 북한 핵실험 뭐 이런 거를 검색을 막 많이 해서 실검 1위를 막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또 실검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데다가 언론이 특히 이 실검 경쟁으로 끌려가면서 자극적인 네. 기사들을 막 이렇게 어뷰징하고 이런 네네. 폐해들이 컸거든요. 예. 그 논란들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 실검 이 제도를 이 기능을 없앤 것인데 예. 그걸 만약에 부활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뭐라고 거여서 설명합니까? 일단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뭐 AI가 등장하고 합니다만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선호, 그다음에 이용자의 검색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즉 이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컨텐츠라든가 네. 외부 사이트 내용이라든가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는 이 포털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가 동일한 화면을 보면서 아, 오늘의 이 실시간 검색어 1등이 예를 들면 김성환이구나. 이거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방식으로 하면은 김성환의 시사의 청취자만 사실은 이 김성환 관련 컨텐츠를 보게 되는 것이고, 네네네. 이 김성환의 시사에 안 듣는 사람은 김성환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내용에. 네. 좀 서운하십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검색어와는 다르다라는 게 양대 포털 사이트의 설명입니다. 아니까요. 좀 제가 연애를 좋아하면 연애 검색 사이트 검색 키워드가 먼저 올라가고 그 사용자 적합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 최적화한 검색어를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의힘은 좀 이전에 있었던 것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예민한 방향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의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확증 편향이나 뭐 이런 게 우려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그런 방향에서 뭐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면 수용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사랑해요 이재명 이런 것은 전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의원들이 어떤 뭐 뉴스에 어떤 자신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뭐 여러모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인가라는 평론가로서의 의심이 들 정도로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문체부까지 지금 포털 때리게 같이 합세하고 있어요. 일단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마련을 하고 여기서 이런 이 뉴스 포털을 둘러싼 편파성, 불공정성 논란을 개선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상에 지금 이제 네이버 등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뉴스 포털과 관련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의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네. 이게 좀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개각이나 이런 것들을 시사를 했는데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또 문체부 장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요 일관성이 강한 그런 상황인 것이지 특별히 어떤 생산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건 계속 논란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산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구성원들하고 청계천을 찾아서 산책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최근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총선 앞두고 정치활동 재개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총선에 관심 없고 나라가 잘 됐으면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잘하고 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몇백 년이 가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을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 있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들이 바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좀 사회 통합이나 화합 쪽에 좀 기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전 대통령은 네. 사회 원로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부터 동해 부근에서 지진이 잦았는데요. 오늘 오전 6시 37분경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강진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 홍태경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규모 4.5 지진. 이게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지진입니까? 강원도민들 뭐 그 도로나 이런 데 사진 찍어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막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더라고요. 예, 규모 4.5 정도 지진이었는데요. 50km 떨어진 동해시 연안에서는 진도 3 정도 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네. 진도 3 정도 되면은 건물에서 땅이 흔들린다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건물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는 없을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건물에 손상을 입거나 붕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는 깊이가 30km로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륙에서 이 깊이에서 발생을 했다고 치더라도 지표에는 크게 피해를 일으킬 수 없는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지진 피해 입으신 분이 뭐 알려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피해를 보거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지진 속보로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특보로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그 동해안 근처에서 계속 지진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한 30여 차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이제 진도, 그러니까 지진 규모 2 정도의 지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현재 동해 앞바다에서 발생하는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군발형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군발형 지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비슷비슷한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군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발 지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런 지진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단층대의 응력이 어떤 이유에서건 급격하게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전만 하더라도 큰 규모의 지진 한 차례 발생하고 여진이 잇따르는 것으로 해결이 됐었는데, 예. 동일본 대지진 후에 지각 내 응력이 불균형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비슷비슷한 규모의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지표에서부터 지각 하부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동해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네. 지하 30km로서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형태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꽤나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보령 앞바다에서 이렇게 군발형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또 백령도에서도 이런 지진들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해남에서 2020년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그 괴산에서도 또 비슷한 규모 4.1 지진들이 발생을 할 때 군발형으로 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는 군발형 지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일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해에서 발생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발형 지진만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륙이나 아니면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군발형 지진들은 내륙이든 해역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표에는 그런 지진들이 당장은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발생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동해시 앞바다 지진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3.5, 3.1 지진, 그다음에 2점대 지진으로 연결이 되다가 예. 오늘 아침에서는 규모 4.5로 갑자기 지진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증가했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규모 4.5 지진이 번진이 되고 그 앞서서 발생했던 지난달 지진들은 모두 전진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규모 4.5 지진 이후에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층대에 남아있는 응력의 크기라던가 단층이 쪼개질 수 있는 남은 단층면의 크기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지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늘 아침에 발생했던 규모 4.5 지진은 또 단진으로 평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앞으로 그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이 단층의 상태와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 해상에도 결국 이제 단층대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알려져 있던 단층대하고 또 다른 단층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동해에는 사실 그 동해 열린과 관련된 그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과거에 일본 열도가 한반도 동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동해가 만들어졌는데 네. 당시 그 떨어져 나간 자리가 열곡 구조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질 구조들은 동해 안을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 평행하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네. 동해 안으로부터 60km 이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구조들은 현재까지 몇 개인지조차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지역을 따라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큰 지진들이 발생하는 대역에 따라서는 그 단층명이 명명되어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름조차도 붙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어느 단층대에서 발생했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열곡 구조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지진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단층대의 크기에 따라서는 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응력이 남아있는 게 지금 어느 단층대에서 어떻게 지금 지진으로 연결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상청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했던 결과도 그렇지만 4.5가 만약에 전진이라고 하면 본진은 그럼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단층의 크기에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 응력이 배출되는 어떤 패턴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이 응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 얘기는 해당 단층면에 여전히 응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배출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측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단층면이 더 큰 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응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그러면은 뭐 무한정 가능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판내 환경에서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규모 7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관측한 기록을 보자면은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지진이 최대였습니다. 동해에서는. 예. 하지만 그 우리나라 1978년 지진 관측 이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지진계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는 지진계가 있어서 1900년 이후부터 1978년까지 기록한 자료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자료를 보자면은 동해에서는 규모 6점대 지진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내륙으로 보자면은 1952년도 강서에서 전란 중입니다. 강서 지역에서 평양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곳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측된 자료가 규모 6점대 지진들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까지는 동해 해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원의 깊이가 좀 깊은 편이라고 하면 직접 내륙 그러니까 지금 해역에서 북동쪽 52km 부근에서 지금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 보십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깊은 지진인 경우에는 지진 해일을 동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원리는 이 지진이 발생을 해서 단층면이 해저면까지 쪼개게 되고 이 해저면에 있는 그 지반이 물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또는 꺼지게 되면서 물이 출렁거려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지진 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저면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깊은 단층인 경우에는 깊은 지진인 경우에는 단층면이 해저
해저면까지 가를 수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저면이 움직이는 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진 해일로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지진인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지진 규모도 커야겠지만 깊이가 얕은 해양 지진이어야지만 해저면까지 단층면이 발달할 수 있고 네. 그래야 이제 지진 해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을 유발하는 동해 앞바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 해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 연구를 필요해서 과거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해안가에서부터 60km 안쪽에서 모두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60km를 넘어서는 해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열림과 관련된 구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진들은 우리나라 동해 연안으로부터 60km 안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규모 6.0 지진만 발생을 하더라도 해안가에서는 한 0.2G 정도 되는 강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이 0.3G로 올라갔지만 이 0.3G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 기준이 0.2G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모 6.0 지진만 이 해역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할 만한 큰 지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깊은 지진이어서 지진 해일을 유발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 규모 6.0에 해당하는 지진만 발생하더라도 뭐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할 수 있지만 다른 도시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가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지금 높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안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도 지금 뭔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해역 단층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아주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륙 단층 조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진계를 어느 정도 손쉽게 깔 수 있지만은 해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층 조사를 위해서는 해저 지진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해저 지진계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또 이거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해역이 한 1km 정도 되는 수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경비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이제 지원이 없으면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 연안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km나 되는 이 광범위한 지역이 다 단층들이 지금 발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사가 꽤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진 대비를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국민들은 특히 이제 이 동해시 연안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걱정들이 클 텐데요. 예. 지금 현재로는 더 큰 지진으로 발달한지 아니면 이걸로 안정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어느 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어느 곳으로 대피할지 이제 5개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놓거나 네.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흔들리게 될 때의 어떤 행동 요령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사전에 지진 발생 전에 면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 홍태균 교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예. 루어 전위. 루어전위요? 네, 중국 분이라 발음이 좀 어렵죠. 루어 전위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예. 이분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어떤 면에서요? 제가 그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예. 시안책방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바로 제 채널이 나아갈 길을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그 말하자면 뭐 굳이 말하자면 롤모델인 셈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시안책방을 처음 개설할 때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막연하게 앞으로 비전은 뭐 이런 걸 좀 가져야겠다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이 사람이 이미 그 길을 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당신의 지적 초조함을 이해합니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지적인데요. 제목이 그런데 그렇죠. 네. 러전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러전이는요. 그 러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국의 아저씨 왕홍이에요. 아, 왕홍. 네, 네. 제가 러돼지라는 이게 그 롤모델은 아니고요. 네. 그 중국에서는 SNS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들 왕홍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원래 CCTV의 PD였다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추려고요. 2012년에 회사를 나와서 1시간짜리의 강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1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작에 시작을 한 예. 거죠. 일주일 동안 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요. 예.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강연으로 만들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 강연 제목이 러지스웨이, 논리사유란 뜻이거든요. 예. 이 논리사유의 홈페이지에는요. 17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위챗에 그날의 이슈를 찍어가지고요. 1분 브리핑을 해줬거든요. 그거를 3년 4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챗의 팔로워 수는 7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합치면 예. 뭐 그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니까 이 팬들을 등에 업고서 덧다오라는 앱을 론칭했는데 처음에는 책을 판매했다가 나중에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지식 왕홍들을 모아서 유료 강좌를 열고 네. 본격적인 지식 플랫폼, 그러니까 지식 커머스를 만든 거거든요. 음. 이게 2017년 기준으로는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때 매출도 47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많아요? 네, 이게 롤모델인 거죠. 네. 네. 직원이 300명이 넘는 대표적인 중국의 지식 플랫폼이 된 건데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좀 열심히 했죠. 처음 4년 동안은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5시에 녹화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이제 지식을 전달한 사람인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네, 네. 어쨌든 한 분야에서 네.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일종의 플랫폼까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당신의 지적 초조함을 이해합니다. 이 책 제목 네. 여기는 어떤 그 책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은 그런 러저니의 강의 중 몇 가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여러 강의 중 몇 개만 뽑아서 정리한 거라서 그걸 정리할 때 이제 맥락에 맞춰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장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가 과거와 달리 쏟아지는 정보량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도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된 사회다. 이런 얘기를 이제 1장에서 한 거고요. 네. 2장에서는 그런 급변하는 사회를 보는 좋은 관점으로 경제학적 관점을 소개를 합니다. 사실 경제학이란 말을 썼지만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3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혁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혁신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4장은 이런 거시론을 실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적용하는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맞춤형 강의를 하느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걸 세상이라는 그런 큰 부분으로 적용한다, 확장 적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아까 롤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네. 얼마 벌었다 그랬죠? 470억이요. 네, 470억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당신의 지적 초조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그 뭔가 안타까운 사람들, 네. 내가 지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그 거기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 또 비결을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껏 롤모델이라고 했는데 또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근데 이 책 제목 안에 있는 네. 것처럼 지적 초조함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네. 지적 초조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적인 초조함은요. 그러니까 러저니가 덧다오 앱을 론칭하면서 SNS상에서 한 마지막 강의 중에 자신이 이런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 시대의 지적 초조함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 책의 제목도 여기서 따온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요. 환경이 급변하고 정보는 방대하게 쏟아지는데 나는 아는 게 없어.
여기에서 이제 지적인 초조함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급해지고 뭔가 자기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없으니까 막상 하지를 못하고 계속 쫓기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한다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적 초조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일종의 뭐 정보가 부족하다. 네. 나만 뒤처지고 있다. 이런 느낌하고 좀 같이 연결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다. 한국 사회라고 해서 뭐 예외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지금의 한국에서는 지적인 초조함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왜? 예. 그러니까 사실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런 지적인 초조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테크에 대한 초조함만 있죠. 아, 재테크, 돈을 많이 네. 벌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 재테크- 470억 얘기만 그죠. 물어본 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재테크 지식에 대한 초조함 이런 건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읽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배울 필요가 있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라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식과 배움은 현대사회 환경에선 필수품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치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새로 배워가지고 바꿀 필요를 별로 못 느끼시고요. 예.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대입이라든가 진학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뭐 입시 코드에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지적 초조함을 못 느껴요. 이런 점수를 만드는 데 초조함을 느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입시에 관련된 책, 그 위로 가보면 재테크 책만 죽어라 팔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 동작도서관에서는요. 예. 회원들이 구매를 요청하는 도서 중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서적 구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왜요? 최근 2년간 새로 구입하는 사회과학 도서 중 경제학 비중이 54%를 넘고요. 예. 그중 금융도서 비중이 35%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이런 것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재테크 책만 사달라. 네, 네. 그 한쪽 도서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해져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시세 차익형 재테크 도서. 그러니까 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도서 구입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그 발표를 했거든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상이라는 게 네. 그냥 돈으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굴러가는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네. 철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니까 인문학도 알고 사회 구조를 알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 거시적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진 않고 당장에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테크. 그래서 오늘 넣어가지고 한 달 정도만 있어도 뭔가 큰 성과를 올릴 것 같은 그런 걸 자꾸 이제 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그런 어떤 그 곡선을 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쪽으로 편중돼 있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이 교보문고니까요. 교보문고 들어가면 제일 첫 입구에 경제와 재테크, 네. 그다음에 자기계발서가 쫙 깔려 있는 거 보면서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또 공감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지금 경제 상황 보면 재테크에 사실은 지금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재테크 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근데 이제 재테크를 권장하시는 분들은 빚을 갚는 것도 빚테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재테크라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 재테크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또 책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잘 안 보이니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 그랬었잖아요. 예.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문화가 다 가지고 있죠.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는. 또 저금리 사회에서도 좀 현명한 경제 생활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너무 그 앞으로 고금리 사회죠. 고금리가 됐을 때 그런 건데 저금리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빵 터뜨렸을 때 얼마나 또 나한테 그 좋을 것인가. 지금은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 재테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보면 재테크의 기술만 좀 익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있고요. 사람과 사회와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그 차트 들여다보는 방법. 네. 아, 이땐 막 매도해야 돼. 이땐 매수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혼자만 공부하다가 맞습니다. 결국 친구가 이거 투자하라 그러면 거기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저는 재테크를 잘 안 하는데요. 중학교 때 이미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집에 그 비면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는데 10원짜리 고스톱 이런 걸 치거든요. 예.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나면 결국 나중에 보면은 누가 30원 따고 50원 따고 이러도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 자리고요. 그러니까 뭐 딴 사람도 없고 아닌 사람도 없는데 허리는 되게 아프고 이러면서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아 이런 거 도박 안 좋다, 주식 안 좋다 이런 걸 알았거든요. 빨리 깨달으셨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식은 단순 암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달라지는데요. 이 책에서는 바로 그렇게 지식을 연결해서 인사이트를 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제 채널의 비전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일치하는 면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이제 지식을 단순한 전달 차원에 끝내지 않고요. 다양한 인사이트를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간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좋은 교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시안 작가처럼 나도 뭐 너튜브 하나 만들겠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네. 지식 채널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마 읽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어떤 교본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거대한 이렇게 바다에 비유하면 그 위에 이렇게 파도 치는 거에만 관심 갖고 네.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지식의 큰 흐름이 움직이는 것을 관심 있게 자 관찰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의 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7.9도, 대구는 29.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도 이상이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구 33도, 서울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교량과 강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와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은 나쁨, 충남북은 오전에 농도가 일시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6도, 서울, 광주,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강릉,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는 32도, 대전 31도, 서울, 세종, 울산 30도, 제주 28도, 인천 25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견 20.1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귀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 들어 한적한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잠재된 제 욕망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인데요.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전남 완도군 복일도. 해남 땅끝이나 완도에서 배를 타고 40-50분을 가고 노화도 선착장에서 다시 차로 30-40분을 더 가야 나오는 이 외진성까지 내려와 사는 이유가 뭘까요? 김 교수는 1981년부터 11년 동안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냈는데요.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복일도를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년퇴직하면 복일도를 오리라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려대 미디어학부로 자리를 옮겨 2010년 은퇴를 한 뒤 그 약속을 결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은퇴 후 남도의 섬으로 내려와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의 인터뷰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 인상 깊은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소박한 집을 짓고 산 지 13년, 어느 날 일어나 밖에 나와보면 누군가 썩은 계단에 나무판을 덧대서 말끔히 고쳐놓고 예초기가 고장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군가 와서 고쳐놓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마을분에게 전화하면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바다에서 전복을 따다 일을 멈추고 배를 몰고 달려와 수도를 고쳐주고 은퇴 후 한 자리라도 더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다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더 큰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해준 섬주민들, 그리고 기꺼이 그 속에서 동화되어가는 김민환 교수의 모습에 문득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과 적자 생존 속에서 빈부격차, 정치, 이념 갈등과 남녀노소로 갈리며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막혀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 더욱 그립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필 스승의 날 그의 말을 다시 곱씹어보니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거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7540님, 경쟁하는 시대와 달리 마을 분들과의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즘 개인 이기주의 시대라 이웃사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반성해야 하던 때 부모님이 이웃 주민들과 따뜻한 소통을 나누던 때가 그립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받기만 하시고요. 뭐 이렇게 질문 주신 분 계시는데요. 받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 이웃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복일도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에 관련돼 있는 이렇게 잘못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공을 살려서 그거 바로잡는 역할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완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완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글쎄요 그렇게 생경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낯설면서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 늘 든든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근데 우린 자꾸 사람들 피해 다니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뭐 좋은 대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여러분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같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네요. 네, 근데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또 적용을 해요? 네, 2분기가 시작한 한 달 반 만에 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나왔는데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을 3,30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가 있다고 하면 네. 월 요금이 66,590원입니다. 지금보다 3,020원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이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게 됩니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줄이라고 계산했을 때 월 4,400원을 더 내는 수준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합치면 한 달에 7,400원 정도 매달 공공요금이 더 늘어나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안 올릴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32조 원이 작년에 영업손실을 냈는데 1분기에 6조 원대니까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봐도 올해에도 20조 원이 넘게 손실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8분기 대리 적자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 자구책이 먼저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놨습니다만 당장 경영난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부동산 판단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현재는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싼 상황이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5월이잖아요. 벌써 낮은 더워요. 에어컨이 덥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가게에선 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 올 여름에 만약에 더 더울 경우에 그럼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커질 거 아닙니까? 네.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매장 안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경우도 많고 배달을 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요즘 주변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졌잖아요. 그러면 올여름에 이제 영업을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도 난방이고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고 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전기 제품 자체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기 제품을 쓰는 전기요금도 있는데 그거를 식혀야 되는 냉방요금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그 가게에 전기요금 한 15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정도로만 올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더 주의할 게 한 달에 7천 얼마 정도는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감당이 가능하겠다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요. 4인 가구 기준이라고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 2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한여름철인 7, 8월은 3구간으로 나눠서 누진을 조금 완화하는 폭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고 지난 겨울 지나왔습니다만 살짝 덜 올리고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이미 누적된 거 많이 올렸는데 또 올렸는데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많이 쓰게 되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격들이 올랐는데 거기에 공공요금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누적된 인상분이 여름에는 많이 쓰니까 그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 가정도 물론이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인상분을 반영을 하지 않는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 달보다 많이 전기를 절약하게 되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7월부터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달보다 20% 이상 절약하고 동시에 다른 가구보다 절감률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월 8,000원 정도를 깎을 수 있다고 하고요. 취약계층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비 폭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겨울 지나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폭탄 맞았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냉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렇다고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안 올릴 수도 없는 안 올릴 이런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에 상황이에요. 지금 처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걱정인 거는 하도 적자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게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미수금이 많이 밀려 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가스공사가 민수용 미수금이 작년 말 해도 8조 6천억 원이 미뤄져 있고요. 네. 거기다 1분기에 3조 원이 더 늘어서 1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가스요금을 원래 메가줄당 2.6원씩 4번 올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정상화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04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최소한 앞으로 몇 번은 더 올려야 그래도 지금 가스공사에서 바라는 정도까지는 경영 정상화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32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만 해도 6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요금 올리는 거밖에 없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사오는 가격하고 또 그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하는 가격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었고 네.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오는 가격이 오르는 폭이 좀 주춤하다 할지라도 이게 소매 가격이나 도매 가격에 반영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시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미 오른 거를 반영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경영 정상화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타진했던 것보다는 지금 조금 올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또 올리는 건 여러모로 지금까지 봤던 목격담에 의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한전은 또 이제 채권 발행들을 하면서도 적자를 메우긴 하잖아요. 근데 네. 이미 작년에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채권 신학에도 악영향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에 지금 한전에서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만 40억 원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발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환율 더 떨어진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채 지금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네.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는 좀 더 어려워지고 네. 삶은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예. 제가 걱정이 좀 잘못 되네요. 말씀드렸네요. 한전이 네. 77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네. 한 달이 아니고 하루 이자만 40억 원입니다. 좀 걱정이네요. 예. 이래저래. 하여튼 좀 내일부터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그래야겠네요. 불필요한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열심히 잘 끄고 그쵸. 예, 에너지 절약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또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한우 가격이 떨어져서 폭락해서 한우 농가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구제역이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어요. 네, 구제역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질병인데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일종 네. 가축 전염병이고 이게 물집 같은 게 생기는데 심한 경우 폐사를 하게 돼서 이 살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그 14일 날 충북 증평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번째 발생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충북 청주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네. 청주를 벗어나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처음입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청주 북이면 농가에서 12.7km나 떨어져 있는 농장이어서 이게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네. 농장의 수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의심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구제역 양성을 확진을 했는데 지금은 정밀 검사하고 소독하고 지금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발생했던 농가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전염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또 청주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한 건 더 발생을 하면서 지금 청주발 구제역 확진 농장은 7군데고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청주 지역의 5개 한우 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이미 소 500여 마리가 살처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지역을 벗어나서 한 군데가 발생했고 지금 청주 지역에 또 한 군데 발생을 해서 7군데라서 비상입니다. 지금.
감염 경로는 확인되고 있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예.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예. 청주 지역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는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방역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농장이랑 청주의 한우 농장이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래요? 파악이 돼서 네. 그러면 중간에 혹시 더 전염된 곳은 있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또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뭐 이런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가 확산하게 될 경우에 뭐 쇠고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이걸 많이 걱정이 왔었던 거 아니에요? 네, 한우 농가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 외에도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쇠고기 가격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선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작년 9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에다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냈어요. 요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다른 국가에다 한우를 수출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 우려가 있으니까 수출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제역 청정국 되려면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증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월 달 마지막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1년 더 해서 어렵게 조건 충족을 했는데 다시 이제 구제역이 발생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한우를 안 먹어요. 네. 아니면 돼지고기나 아니면 닭고기를 먹는 것 수요가 옮겨가기 때문에 예. 지금 한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마저 줄어들게 되면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와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한우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관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좀 걱정이네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더 예.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위생 관리 또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동 동선의 차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직에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23.6% 10명 중에서 2명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자기 직업을 지금 만족하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20%로 5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만족하게 느끼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선 교권보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고 네. 민원을 해결할까 무분별하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잡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 그리고 정당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개입으로 인해서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이 잘못하셨을 때 부모님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착한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도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경우 남자 교사들에게도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선생님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가 인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애들이 많이 웃을 때라고 해요. 그리고 뭔가 배우려고 꼼지락꼼지락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하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혹은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1% 정도,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한 7개월 동안 재판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자괴감이 위축감이 드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권유했는데 교육활동 강요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총에서 소속 교사 6,7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6%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는 민형사상의 면책권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학교 폭력 책임교사들이 있어요. 네. 한 학교에 한 명씩 있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또 그 선생님들이 그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하신대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 청취자 9909님께서요. 20년차 교사입니다. MZ 후배 교사가 학급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자기가 무능해서라고 한숨 지었어요. 그래도 매일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고생한 시간만큼 더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 위로했습니다. 위로하면서 저도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그런 고민을 한 선생님들이 여전히 현장에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선생님들 좀 보람 느끼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학생들도 또 학부모들도 선생님의 고충이나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경우 현지 시각으로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32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1975년 26.7도가 역대 최고였는데 네. 그거보다 6도가량 높았고요. 그 인근 지역은 31.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던데요. 태국에서도 지난달 중순의 최고 기온이 45.4도, 베트남도 이달 초에 44도까지. 전 40도 넘는 기온 경험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거의 사막 수준이잖아요. 네, 그 정도 기온이 올랐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요즘에 이 산불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한대요. 건조한 데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네. 엘버타주의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87건의 산불이 동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개 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14개 주에서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싱가포르가 5월 13일 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고 올여름은 엘니뇨 때문에 더더욱 더울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낮에도요. 더워가지고 땀을 좀 흘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벌써부터 더운데요. 그러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이 엘니뇨 때문에요. 2024년이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워질 거다. 이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인천 24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대구 29도, 제주 26도.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경기 여주는 오늘 자동 관측 장비 기준으로 31.3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요? 더운 게 내 느낌적 느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더위가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곳곳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지금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는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가 더운 공기가 계속 밀려오니까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서울 30도, 대구와 강릉이 33도까지 치솟아서 평균 요맘때 기온보다 한 10도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막 더웠다가 갑자기 날이 확 춥듯이 그랬다가 비 확 내렸다가 또 갑자기 또 가물었다가 이렇게 극단화되는 기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덜컥 나네요. 네. 네. 자, 마지막 뉴스 가보겠습니다. 한 중학교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진짠가 이렇게 봤어요. 네. 한 커뮤니티에 13일 날 우리 학교의 여장사를 찾습니다. 여장사요? 여장사. 네. 힘세다 이 말이죠. 네. 별다른 내용 없이 이 공고문이 붙은 학교는 여자 중학교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공고문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즘 중학생 여러분의 식사 후 위와 같이 90도로 휘어져 있는 젓가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훼손된 젓가락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젓가락이 90도로 이렇게 굽어져 있더라고요. 딱 직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구부린 거예요? 아니면 밥 먹다가 구부러진 거예요? 둘 다라고도 엄청난 힘인 거잖아요. 그럼요. 말도 안 되죠. 밥 먹다가 어떻게 젓가락이 그렇게 왜 구부러져요? 안 될걸요. 옛날에 그거 많이 구부려봤는데 잘 안 되는데. 유리겔라도 아니고. 맞아요. 말이에요. 예. 직각수두로 굉장히 정교하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학교 측의 공고문이 엄청난 힘입니다라고 감탄하면서 위 학생을 찾아내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는 학생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진해서 체육과 선생님께 오면 국가대표로 키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휜 젓가락이 대량으로 나오니까 국가대표를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붙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딱딱하게 누가 그랬어? 라고 묻지 않고 재치 있게 경고해서 웃음을 주는 공고문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이 각도가 예술이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보고. 최대한 배려해서 경고를 주네요. 도대체 어떻게 젓가락을 휘게 만드는 거지? 등의 댓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키워주신다니까요. 빨리 자수하십시오. 아니 네. 도로 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의 그 유머 감각이 훨씬 더 빛나는 것 돋보입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2주 뒤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튀르키예 국내 정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치러진 선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 튀르키예 쪽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예.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49.4% 예. 그리고 이제 2파전이었죠.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 다르올루 대표가 44.96%의 득표를 기록했다. 케말보가 원래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이게 14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11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소폭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이 야당 후보가 5.6%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렇게 나타나서 네. 이 정도의 격차로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선거 직전의 일부 조사에서는 이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선거를 해봤더니 오히려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했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0.6%포인트 차로. 그래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결선 투표가 2주 뒤인 5월 28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만 한 게 아니라 총선도 같이 치러졌거든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주도하는 연합이 49% 이상을 득표했어요. 야당
여당연합은 35% 정도를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주도하는 연합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를 이제 2주 뒤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승부가 가려지더라도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 튀르키예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과 달라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그 차차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선거는 술탄 대 간디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불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아마 설명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 올해 69세고요. 20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별명이 21세기 술탄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을 지냈고요. 200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1년간 총리였습니다. 2014년에 대통령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때 대통령이 됐고요. 2018년 대선에서 52.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을 하는 선거였어요. 튀르키예가 5년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중임하는 도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5년 동안 추가 임기가 또 가능한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중임 중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최장 30년간 집권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제 유지, 저금리, 강력하게 독립적인 튀르키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의 클루츠 다르올루 후보는 올해 3월에 6개 야당이 힘을 합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한 인물입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야권이 그만큼 대권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요. 10년 이상 계속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패했어요. 그동안 중도 좌파 정당인 공화인민당을 이끌었던 대표고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무부의 경제 관료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이고요. 2017년에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50km를 걸었던 정의를 위한 행진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고요. 외모도 그렇고 2014년에 의회에서 연설을 하려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굴에 멍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장애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튀르키예 간디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 야당 후보는 정의, 부패 척결, 또 중앙은행 독립, 의회 권한 회복,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유권자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대선 치르면은 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개표 결과를 봤더니요. 지진의 진앙지가 카흐라만 마라슈였거든요. 여기랑 근처에 이제 가지안테프가 큰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지안테프를 비롯한 근처 지역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진의 피해가 심했던 세 개 주에서는 클루츠 다르올루 대표가 앞섰는데요. 이 세 개 지역들은 2018년 지난 대선에서는 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지진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 그리고 수도 앙카라를 비롯해서 이스탄불, 이즈미르 이렇게 튀르키예 3대 대도시에서도 다 야당 대표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줬다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좀 뼈아픈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디서 어떻게 선전을 한 거예요? 이번 대선이 그래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선거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율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이고 강진도 있고. 근데 지금 거의 과반을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깝게 놓친 셈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외신들은 가장 큰 점으로 이걸 꼽고 있습니다. 야권이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 20년 이상 집권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대표가 권력을 실제로 잡았을 때 과연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대지진도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동남부 지역에서는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상하게 지진의 진앙지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진의 피해가 너무 커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민들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행정 주소를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지진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는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 참 여러 가지 민심이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년 동안 집권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재자라고도 불렸는데 이번에 과반 1차 투표에서 그냥 확 끝내버리지 네.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전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는 그 2위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따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4.4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격차가 줄어든 거죠.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가 꼽히는데요. 튀르키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85%를 넘었습니다. 이후에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50%에 가까운데 경제학자들은 실질 인플레이율은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제가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금리 정책을 굉장히 펴고 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도 고금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중앙은행장들을 연달아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세계적인 추세랑 반대로 금리 인상을 이제 거부하는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후에 리라와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해버려서 경제 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선거 전에 내놨어요. 올해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55% 인상했고요.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45% 인상. 그리고 대선이 있는 이번 달부터는 가정용 가스를 무상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감당이 돼요. 안 이렇게 되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진영을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도시들이 줄줄이 넘어갔다 야당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모습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진에 미숙하게 대응한 것에도 분노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건설 회사들이 내진 설계를 피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CNN이 결선 투표에 간다는 건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어요. 아주 변수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1차 투표에서 혹시 지금 2명의 후보만 나온 건 아니죠?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두 후보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나머지 그 3위 후보부터는 정말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결선 투표는 1, 2위 후보 딱 2명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위를 차지한 후보가 오간 후보인데 지금 이번 1차 선거에서 5%가량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1, 2위 대표 간의 후보 간의 격차가 4.44%포인트니까 네. 만약에 오관 후보에게 갔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럼 누가 이기느냐 이 지금 누구의 손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측 모두 앞으로 2주 동안 이 3위를 차지한 오관 후보의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관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며칠 안에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겠다. 지지 선언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가 먼저 내놓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며칠 안으로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이 3위를 차지한 오관 후보의 정당은 극우 성향 정당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회제로 복귀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일부 정책은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질 않아요. 그리고 시리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거는 또 야당의 클루추 다르올루 대표랑 또 같은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오관 후보의 지지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더 유리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을 것 카드가 같긴 많죠. 한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물량 공세를 타고 펼치고 있는데요.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가바이트 무료 인터넷 제공, 7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 수입 곡물관세 130% 부과 이런 정책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이요. 또 튀르키예에게 좀 의미가 깊은데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튀르키예가 건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민족주의 같은 걸 굉장히 자극할 것으로 지금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야당 후보인 클루츠다르올루 후보가 이슬람의 소수종파인 알레비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유권자 절반가량은 수니파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음주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캠페인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이슬람 신자를 비롯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외신과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연정이 야당 연정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리하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 과반수를 확보했으니까 나를 택하면 나라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네.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튀르키예를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집권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의 한 언론이 이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올해 치러지는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많은 선거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터키 국내적으로는 지금 20년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랑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제주의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야당이 승리해서 민주주의 제도로 다시 복귀를 할 것인지 이게 튀르키예 국내적으로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100년간 유지해왔던 세속주의 이념 대신 지금 이슬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슬람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속주의 이념을 다시 확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대선 결과가 국제 정세에도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반미 연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지금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미군 공군기지가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지가 러시아 흑해 함대와 이란을 견제하는 지중해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랑 러시아가 연대를 하는 걸 서방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멀쩡하게 러시아 무기도 막 수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미사일을 막 수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EU 가입 문제도 튀르키예 EU 가입 문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동안 EU는 인권 보호, 기본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계속 반려를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튀르키예 EU 가입도 계속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에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가 좀 회복이 되고 EU랑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지금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튀르키예가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튀르키예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 드론을 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양쪽으로 그렇게 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또 튀르키예가 그렇습니다.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금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튀르키예가 중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곡물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이런 기존의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중재
중재자 역할이나 곡물 수출 같은 것에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야당의 클루츠 다르울루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사실 이 후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외교적 영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 또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가 멀어질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원칙이 뭔가 하는 외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뭐 좀 헷갈리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 외교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 속내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국제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방은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방 국가는 이 점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병을 먼저 넘겨야 나토 가입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약에 패하면 서방이 이제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에 스웨덴의 조기 가입 승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를 서방 측에서는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다는 건 뭐 곧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는 칠러 정책을 펴온 외교적 경제적 협력 국가를 잃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이런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을 들어주는 국가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결속 문제 외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내세워서 나토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싶다라는 의도를 러시아는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하면 러시아가 잃을 것은 좀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클루츠 다르울루 대표는 러시아가 튀르키예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러시아랑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미국으로서는 튀르키예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서 그러면 양국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튀르키예를 친서방 노선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진 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첨단 대공 미사일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나토랑 갈등을 빚으니까 튀르키예랑 F-35 합작 생산 프로그램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2019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야권을 도움을 줘야 된다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바이든은 내가 패하는 걸 바라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내심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미국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네요. 누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지금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 내가 패하면 그냥 물러난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여러 번 번복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선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